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이미 다 있는 자료인데 또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전에 제가 그런 걸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 요리를 제가 종종 보는데 요리를 할 때 시작하면 요리사가 꼭 요리의 재료들을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 있다면은 배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뭐 기름이 있고 젓국이 있고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쿡을 하고 절이고 소금을 치고 뭐 단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조합을 해서 짠 내놓으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먹는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교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있는 인터넷에 있고 책방에 있고 한 이미 있는 이러한 식재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이 카 모임이 바로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가는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함께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금 한번 우리가 되뇌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가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예. 아프리카 개관, 뭐 전반적으로 그냥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참고 자료 사이트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보면은 CIA The World Fact, 지난 요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PDF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의 자료들인데 CIA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정보국, 그 정보국에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만한 자료들만을 따로 모아서 백과사전처럼 정보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더 월드 팩트라고 하는 자료인데 이게 매년 가장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개국 그 자료를 PDF 파일로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라고 주소도 여기 나와 있죠. 퓨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꼭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방대하게 자료가 잘 연구되어져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것도 이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자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드 존슨. 토드 존슨은 지금 현재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교학 통계학자입니다. 고든 코넬에 있는 그 선교학 박사신데 이분 이전에 선교 통계학에 가장 명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데이비드 바렛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 이분은 뭐 콜롬비아대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처럼 같이 동력도 하고 공동 발제도 하고 했던 분이 토드 존슨인데 지금은 이분이 최고의 권위의 선교학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는 그 바렛 교수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월드 인터내셔널 엔사이클로페디아인가 미션 엔사이클로페디아 굉장히 방대한 거 있는데 그것은 뭐 등록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고 참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등등의 자료들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발제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선교학에서 굉장히 앞서 있었던 우리 선두주자 같은 선교학자가 랄프 윈터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막내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연구하던 그 선교 단체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서 세계 선교에 아주 크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 토드 존슨 박사님이신데, 이분의 연구 자료가 사이트가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하나는 유료인데 신청을 하면은 트라이얼 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메일을 잘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카데미아는 제가 이번에 등록했던 논문 연구 자료 그런 전문 사이트인데 한 2,200만 부 정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긴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한, 기독교 이쪽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려면은 100불 정도니까 1년에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사이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인데 서던 베프티스트 미션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 가장 교단 선교부로서 세계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션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인데, 거기에서 만든 세계 선교화를 위한 전문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조슈아 프로젝트는 미전도 종족 전문 사이트 선교단체인데, 이 IMB와 조슈아 프로젝트가 아주 그 양대 산맥 같이 미전도 종족에서는 아주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AU, 아프리칸 유니언, 그 우리 아프리카 관련된 그 국가 단체 그룹이고, 그 다음에 UN 자료, 그리고 인터넷 백과 위키페디아하고 나무 백과를 사용을 했는데, 위키와 나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나 그냥 거기에 글을 수정할 수 있고 업로드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뢰성에 대해서, 그 학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네이처 그 과학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 네이처에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지금 이거 인터넷 백과가 위키페디아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위축을 받았던 데가 브리테니카 백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테니카 백과와 위키페디아 백과 두 가지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네이처에서 발견한 오류, 그 각 분야마다 평균 4개의 오류가 위키페디아에 있었다. 브리테니카 백과에서는 각 분야마다 3개의 오류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위키페디아와 같이 그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전문 백과 내용이 3개의 오류가 있는데 위키페디아에 4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준할 만큼 거의 흡사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고 누구나 지금 우리 남아공에 대한 남아공 위키페디아에 들어가면은 종교 분야는 제가 올렸습니다. 그 제대로 지금까지 그 기독교 사이트에 기독교 내용은 제가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거의 그 천주교에 있는 아마 학자들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선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리시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서 거기에 내용을 수정하시고, 위키페디아는 출처를 좀 요구를 하고요. 나무백과는 출처를 안 밝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그런 것이 있는데, 위키페디아가 조금 그거보다는 전문성이 있다. 그러나 석박사 과정에 쓰여지는 학문적인 근거로서는 아직은 조금은 권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인용할 때는 이랬는데 누군가가 이 내용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출처가 위키페디아 뭐라고 논문에 들어갔는데 한 몇 달 후에 그걸 보면은 내용이 바뀌어졌다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출처 때문에 학적인 그 출처 근거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수시로 굉장히 검증이 되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내용도 풍부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들 수준에서 연구하고 또 토론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재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내용 맡기 전에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제가 기본 상식을 조금 한번 테스트는 아니고 우리 저기 골든벨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 하시는 분은 나중에 더반에 오실 때 식사권 2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말씀해 보세요. 나이지리아. 예, 정혜묵 선생님 잘하시네요. 나이지리아. 알제리아입니다. 알제리아. 나이지리아가 알제리아가 맞습니다. 예.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알제리. 예, 알제리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나라는 감비아. 예? 감비아. 통계상 감비아가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적도기니 뭐 진짜 적도기니인가? 세이셀 군도가 가장 작은 나라고 대륙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가 이규정 선교사님 말씀하신 감비아입니다. 이전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면 감비아가 맞고 아프리카 전체 소속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세이셀 군도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딘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나이지리아 못 사는 나라는? 네? 예, 나이지리아가 제일 잘 살고요. 나이지리아? 왜냐하면 이게 그게 저기 나라가 제일 부유한 데는 나이지리아로 알고 있거든요. 부유한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GDP, GNP 이런 게 좀 다른데 물론 이제 국민 1인당 GDP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소득은 개인적으로 남아공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이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나왔던데 최근에 보니까 남수단으로 나왔더라고요. 남수단 맞았네. 네, 남수단이 지금은 303불 2018년 자료로 303불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수단입니다. 아주 최저 그냥 빈민에 들어가는데 그다음 뭐 중앙아프리카, 콩고, 뭐 르완다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더라고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세이셀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도 가장 소수가 사는 그 세이셀 군도에 있는 사람들이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55개국. 어디 자료죠? 54개국. 56개국도 56개국. 예, 56개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저기 허가가 안 난 나라까지 합쳐서 56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55개국까지는 일단 등록이 됐고 56개국은 왜 56개국입니까? 한 나라가 그 쉽게 말하면 나라로 등록은 안 됐지만 이렇게 나라처럼 있는 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미승인 있습니다. 국가란 말이죠. 그런 게 예.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 미승인 국가를 치면 56개국이다. 예. 아까 54개국은 누굽니까? 예, 지금 이 통계 여러분들 찾아보는 데마다 여러 개 좀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답이 제가 적어놨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알제리고 두 번째는 리비아, 가장 작은 나라는 세이셀 군도고 대륙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나라는 감비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 세계 7번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2억 좀 넘고 1억 좀 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나라 세이셀 9만 정도, 그 다음에 서사하라 58만. 지금 우리 아까 이민모 선교사님이 승인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서사하라가 몇 년 전까지는 AU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UN에는 인정을 못 받은 나라가 서사하라입니다. 그래서 54개국, 55개국, 56개국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소말리아 그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기에서 독립한 소말리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소말리랜드는 지금 현재 아직 유엔에도 인정을 못 받은 미승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말리랜드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56개국. 지금 AU에는 소말리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U가 가장 아프리카에 있는 통계로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AU 자료는 공식적으로는 55개가 나옵니다. 근데 소말리랜드를 포함한다면은 56개국이 될 수 있고요. 얼마 전까지 서사하라까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사하라를 뺀다면은 54개국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54개국에서 56개국 정도의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61개의 영토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독립국가, 비승인국가가 아니고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반독립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속되어져 있는 영토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아프리카는 61개의 영토에 공식적으로는 55개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미승인 국가 소말리랜드를 포함하면 54개국이 됩니다. 56개국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계 나라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이는 게 전 세계 나라인데 왼쪽 위에 미국 국기 있는 저기에 195, 이건 유엔 자료인데 195개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 나라인데 지금 나라의 수가 어떤 기관,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제일 위에 유엔에서 인정을 하는 게 201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 개국 이상의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201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독립되어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가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유엔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204개에서 207개. 뭐 하여튼 그 다음에는 뭐 체육 관련해서 코드가 나오는 나라 또 월드컵 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나라는 각 주 4개 주가 동시에 출전하는 게 축구협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 안에 주마다 축구협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하는 나라는 월드컵에는 211개 단체가 참가하고 올림픽은 206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룹으로 나라로 몇 개 있느냐 이러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5개 요게 유엔 통계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요게 AU에서 승인돼 있는 그 명단입니다. 그 제가 AU 그 사이트에서 캡처해 가지고 지금 온데 오른쪽에는 언제 승인됐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요 2장인데 요 2개를 제가 다 세봤습니다. 정확하게 55개 국가가 지금 현재 승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몇 나라 있습니까 하면은 55개다. 그 다음에 미승인 국가까지 하면은 56개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저 남쪽에 있고 이렇게 55개국, 56개국이 지금 있죠. 소말리아 있는데 지금 이 지도에는 소말리랜드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끝에 모퉁이에 뾰족한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밑에하고 소말리랜드하고 소말리아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저 왼쪽 위에 서사하라, 웨스턴 사하라라고 왼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모리타니아. 그 웨스턴 사하라가 서사하라입니다. 모로코하고 계속해서 알력으로 있다가 지금은 최근 몇 년 전에는 독립해서 유엔에도 AU에도 가입이 된 나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하여튼 어떤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그 눈에 보여지는 대로 기본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지금 여기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나라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그래서 빨리 외우려면은 1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요 5나라가 지중해와 접경하고 있는
아랍권입니다. 이 나라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사실은 아랍입니다. 중동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종교와 또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은 아랍과 동일하기 때문에 IMB 그 베프티스트 미션 거기에서는 아예 요 북부 아프리카는 중동하고 함께 묶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생긴 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집트 그 오른쪽에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저 수에즈 운하에 붙어 있는 저것 외에는 완전히 이 아프리카는 독립되어져 있는 하나의 섬과 같은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이 아프리카를 보는 관점은 이 아프리카는 하나의 대륙이고 뭐 단체처럼 지난번에 우리 그 강의하셨던 분이 한국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이거를 그냥 한 나라처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 아프리카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이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남아공에서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도 사실은 저 북부 아프리카는 중동 선교회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우리는 저 사하라 사막 이남 그 이남은 일단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만 해도 수단이 한 나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수단이 나누어졌습니다. 두 나라로 2011년에. 그래서 수단이 남수단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수단은 거의 블랙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많고 그냥 일반적인 북쪽에 할애된 지금 현재 수단은 대부분 아랍어를 쓰고 그리고 백인들과 아랍 그 계열들 사람들이 많고 종교도 무슬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수단, 남수단을 제외한 수단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5나라 거기에 모리타니, 말리, 니제리아는 아니고요. 차드도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까지 북아프리카로 포함을 시켜서 중동 미션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뭐 기니 있는 여기서부터 나이저 강 있는 이쪽부터 차드호 그 이하에 있는 남수단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블랙 아프리카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랙 아프리카는 46개 이게 수단을 어디에 넣느냐 니제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은 달라집니다만은 대략 한 46개 7개 정도의 나라가 블랙 아프리카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을 한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블랙 아프리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이렇게 인종도 그렇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 지금 저기에 보이는데 회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이 차지하는 분야가 얼마나 큰지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사막이고요. 그리고 호주도 보니까 막 대부분이 사막이네요. 뭐 저기 이제 중국하고 동유럽권 저쪽에 보니까 사막이 또 많이 차지하고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아프리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하라 사막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 아프리카는 저 사하라 사막 이남 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 아프리카가 해당된다.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런 색깔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은 아시아틱, 아프리카 아시아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저기에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와 하우사어. 하우사어는 나이지리아하고 니제리아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데 대부분은 그것은 또 일부고 대부분 북부 지역에 있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계통이 이 앞으로 아시아틱 하는 저 지역의 언어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일로 사하란이라고 하는 요 파란색 계열 요 지역에 있는 요 언어는 그 한 8천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계열 2가지가 있죠. 니제르 콩고 A, 니제르 콩고 B, B가 반투인데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어지는 줄루, 코사, 쯔아나, 뭐
뭐 벤다 다 이 모든 이 우리 남아공에 해당되어야 되는 원주민 언어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반투어 B의 콩고 니제르 콩고 B 반투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투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줄루어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문투 복수를 하면은 아반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와힐리어는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사용하는데 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복수가 웅투입니다. 단수가 웅투고 와투. 그래서 이 스와힐리어는 반투어와 아랍어의 짬뽕어입니다. 그래서 교통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스와힐리어에도 그 반투어의 어근의 형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간다에 있는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똑같이 아반투 우리 줄루나 코사에 있는 이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콩고 앞에 그 V로 이렇게 표현되기만 했지만은 소리는 똑같습니다. 반투. 그 다음에 나미비아에 있는 것도 오반두. 이 모든 것들이 어근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쪽은 일단은 북부 아프리카는 우리와 일단은 종류가 다르니까 아랍 계열이기 때문에 아랍 미션에서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하만을 블랙 아프리카만 생각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어군이 반투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반투어를 이야기하냐면은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흡사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리고 타 언어를 배우기에 우리가 아니고요. 현지인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남아공에 있는 줄루족이나 코사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가 되어져서 갔을 때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반투어 군에 속하는 이 지역에 대한 선교를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현지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종과 언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원래 어근이 같다는 말은 옛날에 선조는 같은 민족이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분파가 나누어지고 인종도 나누어지고 하면서 문화도 좀 달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족,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언어로 나누느냐 인종으로 나누느냐 인종이 다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이 있고요. 인종이 다른데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인종이 같은데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쇄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종과 언어는 우리가 함께 묶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색 밑에 지금 줄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으로 파란색으로 갈수록 퍼센트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데 가난한 나라의 그 빈도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8억 2,100만 명이 지금 최빈국 후진국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후진국에 살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9분의 1 이상이 지금 먹는 것이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위키피디아 자료만 보더라도요. 최빈국을 후진국을 쳐보면은 전체 후진국 중에서 대륙별로 구분을 했는데 두 번째로 최빈국이 많은 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11개 최빈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장 많은 최빈국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아시아하고 3배나 차이 납니다. 33개 나라의 최빈국이 존재하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자료인데
최빈국을 파란색으로 특징화해가지고 했는데 아시아에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아프리카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물론 이 보면 남아공은 아닙니다. 남아공은 거기에서 예외지만은 일단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노예 시장이 많이 이렇게 펼쳐졌던 그런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이렇게 그 최빈국도 이야기를 했고 언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언어 중에서 자 여기에 에티오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말리아에 있는 오른쪽 저 위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이 아프리카를 나라를 연구하면서 볼 때마다 독특하게 이 에티오피아는 늘 그냥 특별한 특징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뭐 우리들이 잘 먹는 커피도 이 에티오피아에서 뭐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1세기에 북부 쪽에 기독교가 살짝 영향이 있다가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 이슬람이 차지를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만큼은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들어왔던 이 아프리카 대륙에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독특하게 아프리카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 식민지 정복자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지 않은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고 하나는 왼쪽 저기 서쪽 끄트머리에 보면은 라이베리아라고 있습니다. 리베리아라고도 하고 라이베리아라고 왼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 이 리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 노예 해방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해방된 노예들을 보내서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의 속셈은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식민지 정책을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거점 국가로 만들었던 게 이 리베리아인데 막상 하고 보니까 미국과의 거리도 멀고 쉽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되어전 한 번도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은 나라 아프리카에서 저 라이베리아 그리고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점령을 잠깐 당합니다. 1936년에 이탈리아한테 점령을 아디스 아바바가 점령됐다가 1941년도에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재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5년 동안 통치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는 짧게는 한 7, 80년에서부터 많게는 150년, 200년 가깝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으로 볼 때 이 에티오피아가 짧게 점령당했던 것은 식민 통치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나 사이트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통치되지 않은 나라 이러면은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또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그 특징은요.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원주민어를 국어로 공용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말리아도 자국의 그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씁니다만은 아랍어도 함께 공용어로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도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로 포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외국에 있는 나라,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 영어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하나로만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그 뭐죠? 그 식민지 노예 그 장사하는 게 이게 17세기부터 지금 저 위에 슬레이브 트레이드 해가지고 1650년부터 1860년 요 사이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섰던 나라는 그 콜롬비아 그 이후에 콜럼버스 이후에 저 포르투갈이 가장 첫 번째로 적도기니와 또 콩고와 모잠비크와 앙골라 이쪽으로 식민 정책을
펴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스페인이 그 다음에 노예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노예를 잡아가게 된 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서 미국과 유럽으로 많이 이렇게 팔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제일 많이 간 데가 웨스턴 인디안, 서인도 제도에 450만 명 정도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정도가 브라질에 갔습니다. 나머지는 유럽으로 30만 그리고 미국으로 50만 뭐 그 정도 이렇게 팔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브라질과 서인도 제도 이쪽에 남미 쪽으로 많이 갔냐면요. 여기에서 그 금, 상아 또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농산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여기에 점령을 해서 그 일을 많이 착취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답니다. 아마 어떻게 착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노동력이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유럽으로 팔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예 시장을 연 게 그게 아프리카의 노예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서쪽의 지역에서 잡아서 제일 많은 데는 브라질과 서인도 제도 이쪽 남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그러한 농사를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물건을 유럽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노예 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이 이 아프리카의 식민 정책에 뛰어듭니다. 지금 여기에 저 위에 카이로 있는데 수에즈 운하에 있는데 수에즈 운하권을 따면서 이집트를 점령하기를 시작합니다. 영국이. 그리고는 그것을 수단을 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하를 해서 결국에는 남부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종단으로 점령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세네갈 다카에서 시작을 해서 횡단으로 해서 그 지부티라고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횡단으로 식민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저기 바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는 자기들이 떨어지고 지부티로만 약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영국한테 내어주고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은 서부 아프리카와 서부에서 북쪽으로 알제리 쪽으로 올라가서 점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한테 점령권을 다오 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작당을 한 겁니다. 그게 이거 파쇼다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겠다고 우리는 내려가겠다고 하고는 영국은 쭉 종단으로 해서 남부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고 그 위쪽으로 틀어서 그 알제리 있는 그쪽으로 리비아 이쪽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주황색은 영국이고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가장 많은 그 나라를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그 외에는 뭐 독일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나라만 지금 회색으로 된 데가 이디오피아하고 왼쪽 끝에 있는 라이베리아 두 나라만 회색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 회색으로 된 데는 점령당하지 않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누가 이렇게 점령을 했는지를 색깔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다른 대륙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는 전염병이 참 많이 돌아서 어떤 다른 데보다도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륙 이게 또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중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라고 한다면은 말라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빨갛게 물든 데가 말라리아 발생국가입니다. 지금 아시아 쪽도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쪽도 말라리아는 굉장히 전염국이기도 하고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1탐 했던 그 5나라 지중해와 접경하고 있는 5나라를 제외하고 레소토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말라리아 발생 국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말라리아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고생을 했던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볼라. 지금 여기 빨갛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게 에볼라 발생국인데, 에볼라는 독특하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륙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했던 그런 독특한 전염병인데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있는 이 지역이 에볼라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볼라는 감염되면은 뭐 거의 뭐 살아날 가능성이 어려운 그런 전염병이죠. 이 에볼라 때문에 또 아프리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뭐 에이즈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많이 연구도 했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뭐 긴 말씀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전 세계에 빨간색으로 갈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이즈가 많은 지역인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특별히 이 남부 아프리카는 유독이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아주 어려움 중에 전염병, 그 중에도 이 에이즈는 이 아프리카만의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자료는 CIA 월드 팩트에 있는 자료인데, 그 프리밸런스 발생률, 전염률, 뭐 발병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위 에스와티니, 2위 레소토, 3위 보츠와나, 4위 남아공, 5위 짐바브웨, 6위 나미비아, 7위 모잠비크, 8위 잠비아, 9위 말라위, 10위 여기 어디죠? 에콰도로, 예, 남미 쪽인가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10개 나라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9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중남부 아프리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에이즈가 가장 많은, 그리고 아주 막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순위에서는 아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1위가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남아공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가 1위, 2위가 인디아. 인디아는 발병률은 순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3위는 모잠비크, 4위는 나이제리아, 5위가 인도네시아, 6위가 탄자니아, 7위 케냐, 우간다, 짐바브웨, 뭐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와 관련한 사망자나 발병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중남부 아프리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지금 이것은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80년대인데 1990년대 에이즈 분포, 1995년 에이즈 분포, 2000년도 에이즈 분포, 2005년 에이즈 분포인데 5년 단위로 이 에이즈가 이 분포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십시오. 이만큼 점점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섭사하라는 지금 뭐 10억 인구한데 사실은 11억 얼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1억 인구 중에서 62%의 인구가 25살 이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젊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수명이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또 코로나와 무슨 결핵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자료는 IMB 그 서던 베프티스트 미션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에서는 중동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수단이 저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수단이, 남수단은 빠진 거죠? 예, 맞습니다. 남수단은 빠졌고, 이렇게 해서 아랍어를 쓰거나 아니면 무슬림이 강하거나 또 그쪽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거나 하는 지역들을 묶어서 지금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500만 5억이네요. 5억
500만 인구가 있고요. 531 unengaged. 여러분 미전도 종족 그 분류에서 unreached group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그렇게 영어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 몇 년 정도 전부터 unengaged group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unreached group은 그 나라, 그 종족의 열정적인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2% 이내,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 5% 이내,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그룹,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라고 하는 것은 2% 이내로 존재해 가지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 기독교가 스스로 자성해서 부흥해서 퍼져나갈 가능성보다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기준이 2%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IMB하고 저 조슈아 프로젝트하고 약간 견해는 다릅니다. 많은 대략 복음주의 기독교인 2% 이내, 일반 기독교인 5% 이내, 그 정도면은 unreached 그룹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unengaged는 그 안에서 전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미개척 그런 분야, 뭐 2% 아니라 1%도 없어서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종족. 그래서 이것은 미개척 종족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미개척 종족은 unreached 그룹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더 오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 531 그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북부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방에는. 기독교는 대부분이 없고요. 이거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가 15%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81%가 무슬림입니다. 주이시가 3% 있고. 지금 요게 섭사하라,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에 해당되는데, 무슬림이 24%, 기독교가, 여기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가 47%, 그 외에 뭐 동물 숭배하고 하는 정령 숭배자들, 토속 신앙 가진 자들이 한 28%. 여기에 뭐 피플스 그룹 있고 또 언리치드 그룹, 또 언인게이지드 그룹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분포는 대충 이렇게 색깔별로 파란색으로 갈수록 좀 더 기독교가 높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좀 무슬림이 강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크게 종교로 이야기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통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외부로 들어온 무슬림과 기독교가 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중반, 북부는 무슬림, 중반부터 남부는 기독교,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는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란색으로 약간 남아있는 게 그 외에 토속 종교 신앙인들입니다. 지금 이슬람과 섭사하라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지금 1900년도부터 지금 100년 정도의 분포를 쭉 볼 때 지금 전통 아프리카 종교가 76%를 차지하다가 100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뭐 13% 정도로 줄었고, 그때 14%였던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가 9%였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57%로 성장을 했고 무슬림은 29%, 그리고 그 토속 종교는 13% 이렇게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무슬림의 성장세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게 750년도에 AD 750년도에 지도가 왼쪽 편이고요. 오른쪽 편에가 1500년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북부 쪽에 그 무슬림이 이래 있고 노란색이 전통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750년경에는 아프리카에는 전통 종교를 그냥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위에 무슬림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초창기부터 기독교를 가지고 자기 언어를 썼고 점령되지 않았던 그런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750년경에 무슬림이 지금 북부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지역에만 기독교가 좀 있고 나머지는 다 그 토속 신앙으로 그렇게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데 150년이 되니까 무슬림이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중부까지 거의 지금의 위치를 그때 5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 기독교는 조금 남았고 토속 종교가 이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 살색으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식민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강대국들의 식민 쟁탈전 때문에 그 식민 정책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프리카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기독교의 성장세는 대부분이 독립교단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이런 것들은 거의 정체에 가까운 게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뭐 그런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선교의 잠재성이 있는데 지금 매초 2명씩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15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이 자료는 IMB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 76억 정도 있다고 인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77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인구 성장세가 이렇게 가파릅니다. 지금 복음을 나누는 횟수가 27만 회고 밑에는 태어나는 인구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인구는 성장하긴 하는데 기독교의 전파는 더딘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륙별로 인구의 그 크리스찬의 그 퍼센트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크게 한번 보십시오. 원래 기독교 하면 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이 77% 크리스찬인데 인구는 571만입니다. 571만이 아니고 100만, 1000만, 1억, 5억이네요. 5억 7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45% 크리스찬인데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3억 8천, 지금 남미 6억, 북미 2억 7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더라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히 강한 그리고 남미는 천주교가 기독교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강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다 북부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가 거의 지금은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그 기독교가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신학자들은 복음의 서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동쪽으로 갈 뻔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권유로 말미암아 서쪽으로 향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이 지구의 반대편으로 삥 해서 복음의 방향이 그렇게 돌아오는데 토드 존슨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복음이 2000년을 걸쳐서 오면서 복음의 서향이 있어졌는데 이것은 대부분 북반구에서 있었던 것인데 지난 그 100년 동안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북반구에 있던 기독교의 세력이 남반구로 내려온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북부에 미국과 북미와 또 유럽의 대부분 차지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남쪽으로 그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점점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 쪽에 기독교와 인구수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북미와 또 유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00년 동안에 쭉 기독교와 이런 성장에서 인구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하는 그 내용을 도표로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그것을 1950년도부터 아주 급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인구입니다. 인구 분포인데 2015년과 2060년을 비교를 했는데 2060년에 가장 숫자가 많은 데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압도적이죠. 다른 나라는 다 몇백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뭐 아시아가 저렇게 많은 이유는 저기 인도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숫자가 저렇게 많이 커지고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기독교 또한 중심이 유럽이나 북미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대륙별로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그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리카 25%, 남미 25%, 북미 10%, 아시아 17%, 유럽 23%. 아프리카와 남미가 이만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인데 유럽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의 서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동향으로 지금은 남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2010년도 기독교 인구가 66%가 유럽에 존재했는데 2010년도 100년 만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의 기독교인이 25.6%로 줄어들었고 1910년도에 기독교인이 2%였던 아프리카가 100년 후인 2010년에 22%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1910년도에 기독교인이 80% 몰려 있었는데 100년 후인 2010년에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될 선교의 방향은 지금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금 이전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 저 14십 창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이 14십 윈도우 창을 선교 이론에서 싹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14십 윈도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것을 이야기를 한 최초의 사람이 1974년도에 그 랄프 윈터 박사가 로잔 대회 때 했고 그 다음에 데이비 보시 박사가 1990년도에 그 미전도 종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전도 종족 저 14십 창문의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본물처럼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단이 저기에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성과를 열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교단체가 저렇게 집중적으로 저곳으로만 가야 돼, 저곳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이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세우게 된 것이 414 윈도우 선교 전략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장소적인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돼 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은 지금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해야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통신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앉아서 예배까지 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국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4십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선교 이론은 지금 현재 주장하지 않고 대신 대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선교 전략으로 바뀐 것입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이 4세부터 14세까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해가는 무슬림과 타 종교에 맞장서서 우리가 하려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대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사로 목표 지향적인 선교가 좀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예, 지금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라도 우리 지금 우리 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준비할 그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선교, 남아공 선교,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의 당위성을 준비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그 이 아프리카 선교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네이션이라고 나오고 트라이브 뭐 이렇게 레이스 이런 표현으로 되어지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보시 박사, 우리 남아공에 있는 유명한 선교학 박사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역사적으로 선교가 지리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근대 유럽의 세계 항로 발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방인들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살고 있었고 선교는 그들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선교사의 나라와 선교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가 선교사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근대 선교는 선교사가 거주하는 문화 영역을 버리고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 열등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보시는 지리적이며 영토 중심적 선교 개념은 19세기 서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소산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의미 있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때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언급한다면은 유럽과 지금 남아공에도 식민 정책으로 들어온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출석률이.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저기 김경래 목사님이 아마 자료들을 좀 업로드할 겁니다. 지난번에 보내줬던 그 섭사하라 그 토탈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 선교사님 이슬람과 크리스찬의 그 연구했던 거. 네. 지금 tolerance and tension 했던 Islam and Christianity in Sub-Saharan Africa. 요 자료, 제가 이 자료를 쭉 참고했고 굉장히 자세하게 요 자료도 토드 존슨이 그 연구한 그 팀에서 했던 겁니다. 아프리카의 섭사라의 19개 나라의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앙케이트를 제가 쭉 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무슬림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300페이지가 넘는데 쭉 참고하시면 굉장히 아프리카 이 기독교 분포와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아공 같은 경우에 51%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51%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49%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아공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에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이 노미널리티 명목상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남아공과 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기존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쩌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